지구 밖에서 인류가 만들어낼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달 표면에 건설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21세기 우주 패권을 결정지을 핵심적인 분기점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하는 가운데 미국이 내놓은 해답이 바로 달 원자력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왜 지금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놀라운 우주 시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경제적 측면과 지정학적 배경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NASA가 발표한 달 원자력 발전 계획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달 핵무기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것은 100kW 규모의 소형 원자력 발전 장치입니다. 100kW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나요? 우리 일상과 비교해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의 전력 소비량이 약 1200W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달에 설치될 원자력 발전소는 헤어드라이어 83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셈이죠. 물론 이것은 거대한 발전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우주 정착지나 연구기지를 운영하기에는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비교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평균적인 한국 가정에서 월 평균 300kWh를 사용한다고 하면 하루에 약 10kWh를 쓰는 셈입니다. 즉, 달의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 가정 10곳이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24시간 내내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죠. 달에서는 전력 낭비가 거의 없으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원자력일까요? 달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태양광 패널이게,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가볍고 설치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달에는 태양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달의 독특한 환경을 알아야 합니다. 달에서 하루가 얼마나 긴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달에서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월이라는 단어 자체가 달의 위상 변화 주기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이것은 달이 2주 동안 계속 햇빛을 받고 그 다음 2주 동안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환경이죠. 태양광 패널로 2주 동안 에너지를 생산해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어두운 2주 동안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달의 밤 온도는 영하 23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극한의 추위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어떤 배터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영하 20도에서도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달의 온도 변화 폭입니다. 낮에는 영상 127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230도까지 내려갑니다. 무려 357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지구에서는 대기가 이런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완화해주지만 달에는 대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자장비가 계속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우라늄을 이용한 핵분열 반응은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24시간 내내 2주간의 긴 밤에도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영하 230도로 떨어져도 영상 127도로 올라가도 핵분열 반응은 계속됩니다. 사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부분이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예로 들어보면 이 나라는 전체 전력의 17%를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이상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와 심지어 남는 전력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연간 30억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죠.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원자력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그들은 원자력 기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핵심은 안전하고 현대적인 설계에 있습니다. NASA에서 개발하고 있는 달 원자력 발전소도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세대 원자로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 원자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달 표면에 소행성이나 운석이 충돌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파손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 표면을 보면 수없이 많은 분화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과거의 운석이나 소행성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지구와 달리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작은 운석들도 표면까지 떨어집니다. 심지어 모래알 크기의 우주 먼지도 총알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하에 설치하는 거죠. 달 표면 아래 몇 미터만 묻어도 운석 충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군사기지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의 소형 원자력 발전 장치를 시험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 설치의 또 다른 장점은 온도 변화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달 표면 몇 미터 아래는 온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영하 20도 정도로 유지되는데 이 정도면 원자력 발전소가 작동하기에 전혀 문제없는 온도입니다. 오히려 냉각 시스템 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지구에서는 원자로 냉각을 위해 강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하지만 달에서는 차가운 지하 환경이 자연적인 냉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갑자기 이런 계획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자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정이 크게 앞당겨졌죠.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우주 개발 속도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달 탐사 미션들이 연달아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 내부에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중국이 자국의 우주인인 타이코너트를 달에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새로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미국 의회는 이에 위기감을 느꼈고 달에 다시 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창어 4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한 2019년 이후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이미 성공적으로 달 궤도를 돌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사람이 탑승하지는 않았죠. 아르테미스 2호는 우주 비행사들이 탑승해서 달 궤도를 돌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달 표면에는 착륙하지 않습니다. 이는 안전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 방식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르테미스 3호입니다. 이 미션에서는 우주 비행사들이 실제로 달 표면에 착륙할 계획입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무려 50년 만에 인류가 다시 달을 밟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르테미스 4호, 5호로 이어지면서 달의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정말로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아폴로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는 달의 남극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폴로 미션 때는 모두 달의 적도 근처 바다라고 불리는 평평한 지역에 착륙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착륙한 곳이 바로 고요의 바다였죠. 옛날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달을 보고 평평한 부분을 바다라고 생각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물이 전혀 없는 평원이었지만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남극을 목표로 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달의 남극에는 태양빛이 절대 닿지 않는 분화구들이 있습니다. 남극에서는 태양이 하늘 높이 뜨지 않기 때문에 분화구 가장자리가 그림자를 만들어서 분화구 바닥까지 햇빛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영원히 어둠 속에 있는 장소들인 거죠. 이런 곳을 콜드트랩, 즉 차가운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화구들의 온도는 영하 250도 이하로 수십억 년 동안 한 번도 따뜻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해성들이 달에 충돌했을 때 해성에 포함된 물 분자들이 이런 차가운 분화구에 떨어지면 얼어붙어서 영원히 보존됩니다. 지구에서 말하는 타임캡슐 같은 개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과정이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NASA의 탐사 결과에 따르면 달의 남극 분화구들에는
상당한 양의 얼어붙은 물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냉장고에서 꺼내는 얼음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장비로 달 표면을 파서 채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의 존재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할 수 있죠. 그런데 물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은 H2O, 즉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 분해 장치가 있다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수소와 산소는 바로 로켓 연료의 핵심 성분입니다. 수소 탱크와 산소 탱크를 준비해서 이 둘을 연소실에서 반응시키면 수소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물이 되는 동시에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켓이 추진력을 얻는 원리죠. 스페이스 셔틀의 주 엔진도 이런 방식으로 작동했고 현재 많은 로켓들이 이 연료 조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달에 가서 물을 채굴하고 일부는 마시고 나머지로는 로켓 연료를 만들어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분의 연료가 있다면 달에서 출발해서 화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달이 일종의 우주 주유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는 우주 개발의 경제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NASA에서는 이를 ISRU, 즉 현장 자원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술 없이는 태양계 어디에도 영구적인 정착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야 한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거든요. 현재 1kg의 화물을 우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 약 $2,700 정도입니다. 물 1리터를 달로 보내는 데만 $2,700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달에서 직접 물을 구할 수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굴 장비만 한 번 보내면 계속해서 물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미래에는 3D 프린터 기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달의 흙, 레골리스를 3D 프린터에 넣으면 고온으로 녹여서 세라믹이나 다른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도구나 부품, 심지어 건물도 달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레골리스는 수십억 년간 운석 충돌로 만들어진 매우 세밀한 먼지입니다. 성분을 분석해보면 실리콘, 알루미늄, 철, 마그네슘 등 다양한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원소들을 분리해서 필요한 금속이나 합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달 자체가 거대한 원료 창고인 셈이죠. 다만 이 모든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달은 화성으로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만약 화성이 최종 목적지라면 굳이 달에 먼저 착륙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만 보면 지구에서 직접 화성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로버트 주브린이 쓴 마스 다이렉트라는 책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달에 착륙하려면 연료가 필요하고 달에서 다시 출발하려면 또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냥 지구에서 바로 화성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화성까지의 총 에너지 요구량을 계산해보면 달을 거쳐 가는 것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 기지의 진짜 장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보급 체계의 분리입니다. 현재는 우주 비행사들을 보낼 때 필요한 모든 식량, 장비, 연료를 함께 실어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달 기지가 있다면 먼저 무인 우주선으로 보급품들을 보내놓고 나중에 우주 비행사들만 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등산할 때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렇게 하면 우주 비행사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캠핑 장비와 생활용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마치 미리 짐을 보내놓고 나중에 여행지에서 만나는 것처럼요. 이런 방식은 안전성도 크게 높여줍니다. 만약 화성 가는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달로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대안도 생기거든요. 달은 지구에서 3일 거리지만 화성은 최소 6개월이 걸리니까 안전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들이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달에서 물을 채굴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전기 분해로 로켓 연료를 만들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3D 프린터로 부품을 제작하거나 기지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통신 장비, 생명 유지 시스템, 온도 조절 장치 등 모든 것이 전력에 의존합니다. 특히 달의 2주간 긴 밤 동안에도 모든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생명 유지 장치, 통신 장비, 난방 시설 등은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은 거의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태양광으로는 2주간의 긴 밤을 버틸 수 없고 배터리로는 그런 대용량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거든요. NASA가 개발 중인 달 원자력 발전소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운영됩니다. 연료 교체 주기도 10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한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지 보수를 위해 자주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는 매우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우라늄 1kg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석탄 2700톤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우주처럼 모든 것을 지구에서 가져와야 하는 환경에서는 원자력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작은 크기로도 오랫동안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기술을 2030년 이전에 완성할 수 있을까요? NASA의 계획대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지상에서 유사한 기술들이 시험 운용되고 있고 우주용으로 개발된 소형 원자로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에서 사용하는 원자력 잠수함의 소형 원자로 기술을 응용할 수 있어서 기술적 기반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미 프로젝트 펠레라는 이름으로 이동식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로는 트럭으로 이동 가능한 크기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1오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달 원자력 발전소는 이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지만 기본 원리와 안전 기술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달 개발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에서 확보한 기술과 경험은 향후 화성 개발이나 소행성 채굴 같은 더 큰 우주 개발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거든요. 우주 개발은 기술 축적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소행성 채굴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소행성대에는 지구보다 훨씬 많은 귀금속들이 있습니다. 특히 백금족 원소들은 지구에서 매우 희귀하지만 소행성에는 엄청난 양이 있어요. 소행성 하나에서 채굴할 수 있는 백금의 양이 지구 전체 매장량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행성을 채굴하려면 달에서의 경험과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60년대 아폴로 프로그램도 순수한 탐험 정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련과의 체제 경쟁, 즉 냉전의 산물이었죠. 지금의 달기지 건설 계획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이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우주 개발 역사를 보면 순수한 과학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동기가 더 큰 추진력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2030년 이전에 자국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겠다고 발표했고 러시아와 함께 국제 달 연구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달에서 헬륨-3를 채굴해서 핵융합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내놨죠. 헬륨-3는 지구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지만 달에는 상당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쟁이 인류 전체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우주 경쟁이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 소재 기술 등 수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냈던 것처럼요. 지금의 달 개발 경쟁도 에너지 기술, 생명 유지 기술, 자원 활용 기술 등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 GPS, 인터넷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들도 모두 우주 개발에서 파생된 것들이죠. 특히 원자력 기술의 발전은 지구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형 모듈식 원자로 SMR 기술이 발전하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현재
현재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입니다. 달 원자력 발전소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지구의 오지나 재해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전력망이 파괴된 지역에 소형 원자로를 신속하게 배치해서 임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죠. 또는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외딴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의 원자력 기술은 안전성 요구 사항이 지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고장이 나도 즉시 수리하기 어렵고 방사능 누출이 발생해도 대피할 곳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달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되는 안전 기술들은 지상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가 더 안전한 원자력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우주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들은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영하 25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의 온도 변화, 강한 방사선, 진공 상태 등 지구상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극한 조건에서 작동하는 기술들이죠. 이런 기술들은 지구의 극한 환경, 예를 들어 남극이나 심해, 화산지대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달 원자력 발전소 계획은 단순히 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지구 밖으로 뻗어나가는 첫 번째 진짜 발걸음이자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50년 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디며 했던 말처럼 이것도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 될 수 있죠.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기술적 안전성 확보,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 우주 환경 보호 등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거대한 도전들이 오히려 더 큰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모험가들도 산업혁명의 발명가들도 모두 당대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 도전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달 표면에 인류가 만든 원자력 발전소가 불빛을 밝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인류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인류의 미래인 거죠.